All the colors of the rainbow, all the voices of the wind, every dream that reaches out to find where love begins. Every word of every story, every star in every sky. 강의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출입문을 좀 조심스럽게 열고 닫아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인문독서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으로 소야 신천희 작가님 모시고 시시 감상법을 주제로 약 2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희 작가님께서는 월간 아동문의 신인상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됨으로써 문단에 등단하셨고 등단 이후에도 수많은 그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집 달림이 엿보는 일기장 등 8편, 장편 동화집 뻔포아니하여 산문집 짜증을 내면 고단하 등 약 30여 점을 작품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KBS 1TV 책을 말하다에서 그 신천희 작가님을 단독으로 소개한 바도 있고 또 전주시 내에 있는 광양의 동산에 가면은 작가님의 그 시비가 아주 크게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공력들을 인정받아서 2010년도에 한국을 빛낸 사람들 아동문학품 공로 대상을 받으셨고 2012년도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문학계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계시는 소야 작가님을 우리 도서관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강의를 위해서 우리 도서관을 방문해 주신 신천희 작가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들 강의만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사실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이에요. 근데 관장님 끝발로 제가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낙하산.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 강의할 만큼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못 되고요. 그저 제가 글을 좀 오래 썼어요. 1978년도에 첫 시집을 내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글쎄 뭐 헤아려 보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잘하든 못하든 호박도 늙은 호박이 약된다고 오래 썼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뭐 하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오실 줄 알고 부모 교육에 대해서 좀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관장님이 문학 쪽에 해당된다 그래서 뭐 시감상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시감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산에 가가지고 버섯을 따먹을 때 이것이 독버섯인지 아니면 일용버섯인지 알고 자셔야 몸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독버섯을 먹으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잖아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좋은 시를 골라서 읽는 방법을 터득하면 내 마음의 자양분이 되는데 읽었을 때 이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시감상법을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하는 것은 시가 무엇이며 어떤 시가 읽을 만한 시인가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 한 40년 이상 글을 쓴 사람으로서 그 작가로서 알고 있는 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시콜콜이라는 말을 썼는데 시도 따지고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볼거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쓱 읽고 좋네. 그럼 넘어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뭐가 몸에 유익한지 뭐가 좋은 건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술타령이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이나 술 사먹지. 예, 제가 쓴 시인데요. 아마 미국까지 가서 걸려 있습니다. 술집이라는 술집 우리나라에 다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냥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면 저작권만 딱 하면 그냥 다 잡아먹습니다 제가. 근데 뭐 제시 좋다는데 그거 뭐 시비거리는 없겠죠. 아마 보신 분, 이시 보신 분, 한 분, 두 분, 몇 분 계시네요. 그래도 술꾼들만 알고 비주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주류로 살아야지 비주류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은 약간 미친놈이죠. 아니 날씨 추우면 옷 사야지 왜 술을 사 먹습니까? 근데 미친다는 게 예전에 한 60년도 70년도에 미쳤다 그러면 그 왜 날씨 궂으면 머리에 꽃 꽂고 괜히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맨발로 뛰어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미친 것과 지금의 정신 이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미쳤다고 하는 것은 엔돌핀 과대 생성이에요. 엔돌핀이 과도하게 생성돼가지고 괜히 희죽희죽 웃고 혼자 즐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신 착란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죠. 제가 이 시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시인들은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장시인이 와 계십니다만은 시인들은 전부 약간 정신 이상자예요. 제정신이면 못 써요. 왜냐하면 편집점도 있고요. 응? 장시인님 저 나중에 한번 겪어보세요. 약간 이상할 겁니다. 오늘 정신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목욕탕에 탁 들어갔더니 어떤 환자가 그 욕조 뜨거운 물에 수건을 탁 담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정신병자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선생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탁 일어서더니 그 젖은 수건으로 의사 덩어리에 앉아 탁 치더니 조용히 해 임마 고기 도망가 탁 그러더니 그리고 다시 탁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하면 어이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딱 이렇게 또 한 대 탁 치더니 이 뜨거운 물에 고기 어디 있어 임마. 그러고 씩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갸웃거리고 나가니까 문 뒤에 숨어있다가 싹 들어와가지고 다시 수건을 촥 담그면서 뭐라 그럴게요? 휴, 하마터면 명당자리 놓칠 뻔했다. 예, 우리 시인들이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시를 씁니다. 그 참고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를 읽기 전에 왜 시가 필요한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시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 뭔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하는 것은 저는 가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관객석에 앉아 있을까요? 물론 뭐 제가 잘나지도 않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지능지수를 가졌는데 다만 저는 뭔가 한 가지라도 깨우쳐 알려고 노력을 했고 보편적으로 남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 시냇물에 흘러가는 가랑잎처럼 시류에 편성해서 흘러왔다. 그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저처럼 똑같이 하루에 한 가지라도 깨우쳐 알려고 했다면 1년이면 365가지 10년이면 3650가지의 깨우쳐 아는 바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런 강의 안 듣고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한 연고로 깨우쳐 알려고 노력해라. 자, 하나 여쭤볼게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예? 자, 손 들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맞아. 싸움 잘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 이긴다 그러고 사자가 이긴다 그러는데 싸움 잘하는 놈이 이기죠. 자, 호랑이가 사자한테 이겼어요. 그러면 호랑이가 사자를 잡아먹겠죠? 배부르게. 그죠? 왜 대답을 안 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그래서 깨우쳐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워서 누가 이기든 육식동물은 육식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육식동물이 육식동물을 먹으면 단백질 포화로 죽게 됩니다. 그 동물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죠? 그래서 사람 잡아먹지 말아요. 근데 사람은 잡식동물이에요. 그죠? 사람은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고기도 먹고 풀도 다 먹어요. 그러나 육식동물들은 채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사슴이나 이런 것들. 자, 그죠?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또 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음식을 다 먹는데 이거 약간 맛이 갔어. 그럴 때 있죠. 그럼 배탈 나죠. 그것이 누가 시키냐? 이 뇌가 시킵니다. 이상이 상했어. 그러면 뇌가 내보내. 딱 그럽니다. 그러면 배탈이 납니다. 안 그러면 거지들은 쓰레기통에 그 곰팡이 핀 걸 주워 먹어도 배탈이 안 납니다. 왜? 이게 상했다 안 상했다 보다는 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배고프니까 먼저 먹고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뇌가 쏘가요. 상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만약에 상했다는 걸 인지해보면 거지들은 다 죽습니다. 곰팡이 썩은 거 그거 먹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의 뇌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 봐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죠? 이렇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깨우쳐라. 뭔가 자꾸 알려고 노력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노자 도덕경을 보게 되면 하사, 중사, 상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부사관 계급이죠.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나? 부사관 계급이에요. 하사, 중사, 상사. 근데 이게 노자 도덕경에서 나온 사람의 분류예요. 그 중에 제일 하급에 속하는 하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문학 강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뭐 들어서 뭐 해. 그거 가봤자 뻔해. 이러고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좀 낫다는 중사는 어떠냐? 문학 강의 있다더라. 거기 뭐 이름도 안 알려진 이상한 놈이 하나 온다더라. 야, 그거 가가지고 뭐 얻을 게 있을까? 네, 아니겠지. 그거 가봤자 시간 낭비 아니까 의심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리는 게 중사입니다. 그 다음에 상사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처럼 뭔가 내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상사에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꾸준히 상사 계급장을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란 무엇인가? 자, 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딱 할 수 있는, 여기 뭐 문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으리라 봅니다. 우리 관장님은 시를 엄청나게 읽으셨을 테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인들이 여기 강단에서 강의를 했을 테고 그 시는 나올 거 아니에요. 순창이 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저는 전주에서 와서 전주시라고 아는데 몰라요? 아무나 대답 못해요? 시는 한마디로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다. 빗대어서 말하는 것. 호박꽃 얘기를 막 썼어요. 다 읽고 나니까 뭐예요? 못생긴 여자 얘기구나.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을 문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전체 언유라고 합니다. 전체 언유.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리키는 것, 전체 언유라 그럽니다. 이 두 편의 우리 표를 한번 볼까요? 가장 쉽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이걸 가져온 게 아니고 가장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두 편의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두 편의 표는 시로 얘기하면 똑같이 불조심에 대한 주제를 쓴 시입니다. 시로 얘기하면. 자, 첫 번째, 자나깨나 불조심. 불조심 얘기 맞죠? 자, 두 번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 맞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라고 따진다면 어느 게 실까요? 1번,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다음 2번. 예, 1번 두 사람은 오늘 귀를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언유,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 자나깨나 불조심은 이미 여기서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주제가 없죠. 이런 것은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만 소재가 주제로 가버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건 시가 아니에요. 근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니까 읽고 나니까 돼요? 불조심하자. 그죠? 그것이 주제거든요. 이건 소재고. 소재로 만들 때 그 소재를 제재라고 합니다만 그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을 시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처럼 잔악기나 불조심 이렇게 얘기를 다 해버리면 시가 아니죠. 그냥 뭐 하나의 표죠. 우리 어머님 어려도 보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얘기 다 해버리면 그건 시가 아니고 노래 가사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시가 뭐라고요? 7자 빗대어서 말하는 것. 문학적 용어로 4글자 전체 언유. 요걸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머리 위에서 일하는 우사는 며칠 일하고 멀쩡하게 1년을 먹고 사는데 발밑에서 일하는 구두는 1년 내내 일해도 잘 먹고 살지도 못하고 몸만 망가진다. 제 동시중에 나쁜팔이라는 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사는 상류사회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고 구두는 우리 정말 우리 몸으로 먹고 사는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산은 사실 비 오는 날 며칠 쓰고 나서도 내년에 또 쓰겠다고 장롱 위에 잘 갖다 놓는데 구두는 종일 돌아다니고 일 다 해도 몸만 망가지지 못 먹고 살아요. 그죠? 우리 집 세태가 그렇잖아요. 대기업 총수는 돈 얼마짜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던 사실조차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사는데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은 정말 구두처럼 잘 먹고 살지도 못하면서 몸만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을 시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일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참 요게 세상 구성이 참 무서워요. 어떤 학자가 개미 1만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개미 1만 마리를 놓고 그 중에서 일하는 개미가 몇 마리나 되냐고 봤더니 3,000마리예요. 나머지는 경비서고 나머지는 경찰하고 나머지는 뭐하고 실제로 일하는 개미는 3,000마리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그 3,000마리를 다시 또 다른 데다 옮겨놓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000마리밖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2,000마리는 국회의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다 보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세상의 구조다. 묘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자, 시는 아까 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지만 이제부터는 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군대의 전투와 같다. 보시면 자, 맨 처음에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는 우리 군대에 가면 병사들이에요. 이 병사가 9명이 모이면 분대가 돼요. 글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행을 형성을 해요. 이 분대가 모여서 소대가 돼요. 이 행이 모여서 연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연이 합쳐져서 한편의 시가 되는데 시의 전문이 되죠. 이 소대가 대대를 형성해요. 거기에 또 대대장이 있겠죠. 여기서 대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고 적군을 향해 돌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는 뭐예요? 이 전문이 주제를 향해서 돌격을 하는 거죠. 아까 보셨죠? 잔악계나 불조심 그것이 끄진물도 다시 보자. 그게 불조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전투예요. 이렇게 보면 시는 군대의 전투와 유사하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구성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시 한 편 보겠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똥은 마렵고 급해 죽겠는데 가는 곳마다 화장실 문이 꽁꽁 잠겨 있었습니다. 누가 똥을 훔쳐갈까봐 문을 잠가 놓았습니다. 똥이 얼마나 값비싼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제 동시인데요. 서울에 갔는데 갑자기 오줌 마려 죽겠는데 화장실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건물마다. 그래서 나중에 파출소 가서 놓는데요. 자, 지금 이 똥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예요? 도시의 정말 야박한 인심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중에 가치 뒤집기 같은 것이 나옵니다만은 시인이기 때문에 딴 사람 같으면 도시의 화장실 문을 왜 잠가 놓을까? 그러면 남들이 와서 지저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똥을 누가 훔쳐간다고 문을 잠가놨나? 자, 시인의 발상이죠. 그것이 이렇게 소재로 주제를 공략하는 것, 그것이 시입니다. 아까 군대와 같이. 자, 그 다음에 시는 똥이다 그럽니다. 우리 장시인님도 계시면 시인들은 자신 속에 들은 것을 쏟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슬픔, 어쨌거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짜내는 것이 섭작의 작업입니다. 근데 왜 똥이라고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 먹고 바로 나오는 건 뭐예요? 배탈이 나면 설사를 하죠. 그죠? 좀 더러운 말로 물똥을 쌉니다. 그죠?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고 오랫동안 뱃속에서 숙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변비도 걸리겠지만 결국은 나와요. 그것도 아주 뱀똥이 나옵니다. 그죠? 시도 이와 같다. 어떤 것을 발상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써버리면 고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울림이 큰 시가 나올 수 없다. 오래오래 묵혀서 끓여서 꺼내놓았을 때 그것이 독자들한테 큰 감동을 주는 시가 나온다. 이 조지훈의 성무 아시죠? 참 좋은 시잖아요. 그죠? 조지훈이 이 시를 쓰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워낙 급해가지고 그냥 동전 넣고 누르면 깡통이 탁 튀어나오듯이 시도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독자들한테 사랑받는 시를 쓸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는 밤하늘의 별이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60년대 후반쯤 여기 겪어보신 분이 들어 계실 때 그때는 이 청바지 뒤에 릴케 시집 보통 뭐 릴케 걸 많이 읽었죠. 그런 시집이 한 건 탁 꽂혀 있고 이 앞에는 이렇게 저 옛날에 장발을 했기 때문에 도끼빗이라는 게 있어요. 큰 빛 하나 꽂고 이렇게 다니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정말 포켓에 시집이 한 것이 꽂혀 있을 정도로 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자 결과적으로 밤하늘을 보면 별이 있어요. 자 지금 최근에 별을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분 계시네. 많이 고독하시군요. 정말 평소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힘들거나 외롭거나 뭔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한번 올려다볼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별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름답고 저거 보니까 내 마음이 힐링이 되는구나 스스로 느낄 뿐이지. 시도 이와 같습니다. 시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그러나 시가 없는 세상은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이 없으면 달 하나만 떠 있고 아니면 깜깜하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시가 없으면 우리들은 굉장히 삭막한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는 밤하늘의 별이다. 이 뭐 하늘 얘기하니까 또 이상한 똥 얘기가 또 나오네. 사람 머리 위에 똥을 싼다고 말 못하는 새한테 욕하지 마세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 머리 위에 똥을 누며 산다는 걸 새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라가 새가 날아가다 똥을 싸니 머리에 맞았어요. 그 로또죠 로또. 세상의 확률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막 에이 뭐 재수없다 그러고 무시거리죠. 근데 새 욕하면 안 되죠. 이 아파트 사시는 분. 그 바로 위에 화장실 있는 거 알죠? 위층에. 예? 머리 위에서 똥 싸요. 새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층간 소음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하나 있어요. 몇 층에 사세요? 4층. 5층에서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주인을 만나요. 아저씨, 저 다음 달에 6층으로 이사가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다음 달에 6층 가서 막 뛰고 하면 저거 어떡할 건데? 간단하죠? 사실은 지금 똥 얘기, 제가 아이들 글을 씁니다만 똥 얘기를 쓴 게 제가 90년도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시를 쓰다가 이거 내 나이가 14살인데 시하고는 안 맞다 해가지고 제가 아동문학으로 바꿨는데 그때 똥을 쓰니까 저한테 집중 포화가 날아왔습니다. 아까 그 똥값이라 하셨던 것 같은데 똥은 뭐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 더럽다 어쩌다 그러면서 막 총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 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뭐 똥 먹는 아빠 뭐 오만 똥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똥을 소재로 써도 냄새가 안 나게 써야죠. 그죠? 냄새가 안 나면 됩니다. 자, 할머니 어렸을 때 똥이 곧 황금이었단다.
호박에 똥을 주고 개도 똥을 먹었단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 같은 똥 어디에 쓸까 어디에 쓸까 고민하던 할머니가 벽에 똥칠을 하고 있다. 우리가 금도금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똥도 도금이 돼요. 근데 참 슬픈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슬프지 않게 써졌죠. 그게 시인들의 테크닉이에요. 이 똥을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똥을 벽에 칠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슬프지 않게 전달되는 것. 근데 이 똥 얘기를 하니까 옛날 오대산에 약초도사가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약초를 캐가지고 서울 제기동 시장으로 팔러 왔어요. 팔러 와가지고 밤이 늦어가지고 이제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씻으려니까 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수세식 변기가 아니고 이렇게 고무신처럼 이렇게 생긴 변기 있잖아요. 그 변기밖에 없는데 거기서 물도 못 먹겠고 씻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우물물기를 먹다가 못하니까 참고 있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똥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디가 저 치과인지 모르니까 신문지를 탁 깔고 똥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걸 똥을 넣고 있는데 누가 저 여관 주인이 일하는 총각에 노크를 한 거예요. 그 이 양반이 얼른 커피 한다고 창문을 열고 똥을 던지려고 던졌는데 이렇게 던졌는데 똥이 천장에 탁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신문지는 손에 있고 그 찰나에 그 여관 조업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천장에 똥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도사한테 큰 절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서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천장도 안 바랍니다. 벽에다 똥 놓을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시면 제가 선생님을 벽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 정말이에요. 천장에 똥 놓을 수 있어요? 아 도사 아니면 안 된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여관에서 일하는 총각이 그 약초 도사를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럼 어떤 시가 좋은 시인가?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아이들 글을 씁니다만은 이 아동문학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서너 나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나라는 시를 아이들이 자기 눈높이에 맞게 골라서 읽습니다. 골라서. 아동문학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어린 왕자, 생백지 회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서를 보면 이념적인 책입니다. 그 이념적인 책인데 그 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들이 읽는 책으로 변했을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에 수많은 과부들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아이를 학교로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집에서 그렇게 하다가 탄생한 게 뭐냐면 유럽에서 발행된 책을 일본으로 가져와서 일본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념을 싹 뺀 거예요. 아이들을 읽게 하니까 싹 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어로 번역된 걸 가져와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읽는 책으로 변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 하고 났나? 어떤 시가 좋은 시인가 하면 그 아이들 지금 동시라는 게 전혀 없는데 아이들이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갈래를 나누기 좋아해가지고 지금 보면 문학 갈래도 한 수십 개 갈래가 될 거예요. 아동문학을 해도 동시, 동화, 동극, 동수필, 수많은 왜 그렇게 나누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리가 필요해서 회장, 총무 이런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으면 한 사람밖에 못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이 완벽하게 알면 이를테면 우리 여기 지금 문화관광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과장님이 이제 순창 문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아세요. 그러면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청에서 이제 엊그제 왔는데 회문사 설명 좀 하라 그러니까 영어도 넣고 막 한자도 넣고 막 복잡하게 설명해야 돼. 왜? 잘 모르니까.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면 복잡하게 막 사자성어 집어넣고 영어 집어넣고 막 해야 돼요. 그래야 유식해 보이니까. 근데 뭐든지 완벽하게 알면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시가 좋은 시인가 하면 그런 시가 좋은 시입니다. 가장 쉬운 말로
최대한 짧게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가장 깊은 철학을 담아내는 것,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이게 제일 좋은 시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막 저 산문시 길게 써가지고 산문시를 저는 읽다 보면 앞에 한 2줄 읽다가 3줄째 가면 앞에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버려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시 감상을 하겠어요? 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시는 가장 쉬운 말로 최대한 짧게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가장 큰 울림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럼 가장 쉬운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하늘이 땅에 나사못을 박습니다.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강물, 바닷물이 쏟아질까봐 여기저기 튼튼하게 나사못을 박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인구 도시 집중화 현상을 꼬집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가 서울 살아요. 그 제가 시인이니까 보니까 서울로 다 몰려가면 이렇게 땅이 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물,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쏟아지죠. 그렇게 본 거예요. 어려운 말 있어요? 없잖아요. 없지만 인구 도시 집중화를 꼬집고 있다. 하나 더 볼게요. 좋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가 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등대란 시인데 이 좋은 친구에는 이런 것을 참고로 다의성 작법이라고 합니다. 저 친구가 부처님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고 애인도 될 수 있고 진짜 친구도 될 수 있고 대입하는 대로 다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다일성 작법이라고 합니다만 어려운 말 없지만 정말 좋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기서 좋은 친구란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에는 관포지교가 있고 서양에는 대문과 피셔서 이렇게 그 우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좋은 친구란 정말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나도 모르게 터벅터벅 걸어가서 갔더니 어느 집 앞에 발을 타 멈췄더니 그 친구 집이야.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 보면 우리 연암 박지원 선생이라고 아실 거예요. 연암 박지원 선생이 한참 어린 박제가하고 홍대영이하고 이렇게 문장갑끼리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박제가가 나이가 많이 어려요. 연암보다 홍대영이도 나이가 많고. 근데 그런 격식 없이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박제가가 매일 연암 집에 와서 살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달이 휘황처럼 밝은데 박제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이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갔더니 박제가 집 앞에 걸음을 멈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박제가는 홍대영이를 만나러 가고 없었어요. 그랬더니 박제가 형이 나와가지고 연암 선생 오셨습니까? 지금 아우가 홍대영 씨 집에 갔는데 저하고 바둑이나 한 수 두면서 기다리다 놀다 가시죠. 그러니까 연암이 됐습니다. 그러고 그 박제가의 창문에 그러니까 문이죠. 문. 옛날에 창호지 문이잖아요. 거기다가 봉황봉자 하나를 탁 써놓고 돌았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박제가가 떡 왔는데 문에 봉황봉자가 딱 써있는데 보니까 연암 박지원이 글씨체거든요. 그럼 형이 나와서 연암 선생이 다녀가셨네. 그러니까 박제가가 이 말을 탁 칩니다. 그러면서 박제가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씁니다. 연암 선생, 다시는 달 밝은 밤에 집을 비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 근데 어떻게 박제가가 봉황봉자 하나 보고 그런 편지를 썼을까요? 봉황봉자를 판자를 해보면 이 범조, 보통세랍니다. 보통세, 범조. 그러니까 연암이 왔는데 봉황을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범조 보통세. 박제가 형이 놀자 그러니까 친구를 뜻하죠. 학을 찾아왔는데 범조가 놀자 그래서 그냥 가네 이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박제가 이 말을 치면서 다시는 달 밝은 밤에 집을 비우지 않겠습니다는 편지를 써요.
그런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죠? 자, 두 번째, 최대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가장 쉬운 말로 최대한 짧게. 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선생의 그 꽃이라는 저문입니다. 사실 이건 시가 아니에요. 지금 시로 둔갑이 됐는데, 이렇게 왜 우리가 저 어록처럼 두 줄씩 써 내려가는 글이에요. 근데 네티즌들이 그 꽃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원래는 이 제목이 없는 글입니다. 근데 그 꽃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글을 쓰면 그렇게 쓰겠죠?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이렇게 쓰겠죠. 그죠? 자, 시인이니까, 시인은 문법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매일만 시를 못 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뭐 시어 바꾸기 이런 걸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시인데, 이 시가 세상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시가 고은 선생이 만약에 제대로 의도적으로 썼다면 고은 선생의 대표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근데 고은 선생은 이 시를 절대 대표작이라고 안 합니다. 왜? 제목도 없었을 뿐더러 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시를 읽고 내려갈 때 봤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내려갈 때 보았네 하는 해프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산에 올라가는데 힘들게 헥헥거리고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룰루랄라 내려오니까 보이더라 그 꽃. 이 해프닝이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것을 세상사에 비유를 합니다. 내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진짜 주임 달고 대리 달고 막 안막 보고 막 갔다가 이제 부장까지 올라갔는데 정년퇴직을 딱 했어. 그때는 세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근데 정년퇴직하고 딱 나와서 보니까 저기 이 붓글씨도 배우고 좋고, 이쪽 가서 또 장보도 한번 배우고 싶고, 행글라이더도 한번 타보고 싶고,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인생사를 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는 감춤과 드러냄의 사이에 섰습니다. 감춤과 드러냄의 사이에 섰는데 그게 감추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드러냄의 장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시는 지금 완전히 세상사를 논하기에는 너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드러냄의 장치를 하나 둬야 된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것을 한 번에 해프닝에 지나지 않고 인생사를 논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세상을 살면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렇게만 해주면 세상사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 이 세상을 살면서를 빼버리면 하나의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산에 국한된다 이 말이에요. 얘기가.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를 넣어주면, 이제 제가 저 옳다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면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드러내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회사 들어가서 막 고생하고 올라갔다가 정년퇴직하고 내려올 때 보니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시에서 드러내는 장치라고 합니다. 저 고은이 참 이런 거는 만약에 의도적으로 쓰다면 굉장한 시죠. 아주 짧은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은 선생이 왜 노벨문학상을 못 받느냐? 못 받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죽었다. 서양말 하면 뭐 있어요? die. 그죠? 그걸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귀천했다, 소천했다, 하늘 날아가셨다, 두 발을 가지런했다, 밥숟가락 나왔다. 한 어마어마한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휴머니즘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휴머니즘이 없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다 끝나버렸는데, 아니 고은 선생님이 백날 썼는데 그 정서는 전해지지 않고 그냥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감동을 느끼겠어요? 감동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민족만의 특유의 그
어법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그 죽었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한 100가지 정도 지금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영어는 얼마나 쉬워요.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적확한 표현이 뭘까? 자, 죽었다. 제일 마땅한 표현이 뭘까요? 마땅한 표현. 보세요. 숨을 거뒀다. 아이고, 거두는 것도 있네. 들이마신 숨 욕심부려서 안 내놓으면 가는 거예요. 오래 사는 비법은 숨만 잘 쉬면 돼. 하여튼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돌아가셨다예요.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다 할까? 우리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베레똥을 넣어요.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아기가 넣으면 베레똥을 넣어요. 그 다음에 누워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발로 기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뭘 짚고 서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두 발로 걸어요. 그죠? 자, 그럼 죽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 죽을 때 두 발로 걷다가 지팡이를 짚고 이제 세 발로 이렇게 걸어요. 그러다가 네 발로 기어요. 그러다 들어 누워요. 그리고 베레똥을 넣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뱃속을 항상 비웁니다. 속에 있는 걸 싹 비워냅니다. 그걸 베레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돼요? 순서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정반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죽는 것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합니다. 돌아가셨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숙제를 너무 많이 주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소멸되고 영혼은 영혼불멸의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는 어떻게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나중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나를 모르면서 신만 알아서 되겠어요?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혼불멸의 세계 우주로 돌아가는데 우리 몸에는 항상 두 개의 영혼이 있어요. 정자의 영혼, 난자의 영혼, 두 개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한 것이 몸을 지배합니다. 저는 남성성이 강한 그 영혼과 여성성이 강한 영혼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럴 때 잘하는데 집에 가면 뭐 작고 예쁜 거 좋아하고 수납하는데 까게 탁탁탁 던져서 하고 요거 막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저하고 싸울 때가 많아요. 밖에 나가서 말실수라고 그러면 소야 너 오늘 뭐 한 거야 그게? 너 그렇게 살려면 비켜 내가 살게. 그게 속에 그 여자가 지가 산대요. 막 뭐라 그래요. 여기서 자신하고 싸워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화를 해보신 분들. 여성성이 강한 그 영혼과 여성성이 약한 영혼이 들어가면 뭐예요? 현모양처예요. 남성성이 강한 영혼과 남성성이 약한 영혼이 들어가면 장군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상남자. 근데 여성성이 강한데 약한 남성성이 들어가 있는 여자들은 여자 운동선수들 보면 그렇습니다. 겉은 여자인데 남자입니다. 여자 운동선수들이 거의 그러한 그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우주불멸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이 그 다시 새 몸을 받기 위해서 정자의 영혼으로 들어가고 난자의 영혼으로 들어가서 태아가 됩니다. 그거 따져봐요. 우리 선생님 지금인데 지금 이전에 뭘까요? 엄마 뱃속에 태아였죠. 태아 이전에 뭐였을까요? 마귀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정자와 난자의 합일체잖아요. 그럼 정자와 난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우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이성의 기억을 지워집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망각의 강이라고 하는데 기억이 지워져요. 근데 그 기억이 완전히 안 지워진 상태. 우리 집 강아지는 제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새끼 낳아가지고 뭐 교미를 해서 새끼 낳아서 젖 물리고 다 해서 키워요. 하고도 안 되겠어요. 그런 것을 본능이라 한다. 본능.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 본능적으로 알지. 그게 전생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TV 보면 3살짜리가 5개국어를 해요.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생의 기억이 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해되세요? 눈이 굉장히 동그라진데 안 배웠는데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보게 되면 이 대처문, 소처문이 있잖아요. 6개의 문이 있는데 그 엄마의 자궁을 나올 때 아이의 머리가 비틀어집니다. 이렇게 쭈그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 애들 신생아 보면 태어났을 때 머리가 짱구져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모양이 틀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처문이 닫히는 데는 8개월 정도까지 걸리는데 그전에는 우주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닫힘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다 알아요. 아이가 페페 그러면 배워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 때 어떻습니까? 거꾸로 들고 그냥 엉덩이 딱 때리면 애가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게 몇 때려요? 애를? 죄 없는 애를? 예, 그게 아이의 첫 호흡입니다. 울음이. 태아일 때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탯줄을 자르고 엉덩이를 때려서 첫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하는 첫 호흡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아이 주먹이 어떻게 잡아 나오는지 아시는 분? 아이가 주먹을 어떻게 쥐고 나와요? 이렇게 꽉 쥐고 나오죠? 그죠? 근데 거짓말도 진짜 같지 않아요. 엄마 자격이 없다. 자, 봐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살아요? 10달 살잖아요. 한 달 꼽아보세요. 한 달, 2달, 3달, 4달, 5달. 반대편 손까지 꼽으면 주먹이 어떻게 젖어요? 엄지손가락이 안에 들어가 있죠. 아이는 이렇게 지금 태어납니다. 왜? 이거 잘못 세면 8달 만에 나와야 돼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다시 나와보세요. 한 달, 2달, 3달, 4달, 5달 이렇게 꼽다 보면 손이 이렇게 지고 나옵니다. 아이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한 달, 2달 이렇게 꼽는 거죠. 10달을 꼽으면 주먹을 이렇게 쥐고 나오는데 뭐냐.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자꾸 나와요. 나오는데 뭐예요? 자, 엄지손가락이 세우면 뭐예요? 내가 최고다. 나이 잘난 척 안 할 거다. 응? 이 성에서만큼 다시 몸받아 나오는 만큼 잘난 척 안 하고 하면 잘 살아볼 거다. 응? 내가 최고야 안 하겠다 그거죠. 그 다음에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막 이런 것도 안 하겠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안 해봐요. 자, 핑거 몇 개? 핑거. 예? 핑거 5개? 저 왜 5개? 제가 손가락 물어서 핑거 물었지? 핑거 몇 개? 다 틀렸어. 핑거 4개예요, 4개. 손가락은 5개가 맞아요. 영어는 미국 사람들은 엄지를 손가락으로 안 쳐요. 썸이라고 그래, 썸. 이게 퍼스트 핑거, 세컨드 핑거 이렇게 나와요.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5 손가락을 다 치잖아요. 엄지, 검지, 중지 해서. 근데 서양에서는 이걸 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퍼스트 핑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핑거 농담으로 물어봤어요. 자, 아이가 이렇게 잡고 다짐을 하고 노는데 보면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잡을 때는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쫙 다짐할 때. 이건 어때요? 맹세할 때. 저 가만 안 둘 거야. 맹세할 때.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손은 평소에 이렇게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남한테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가출을 했어요. 이제 가출을 했는데 해가지고 혼자 그렇게 살다가 정말 저는 우리 엄마가 개몬 줄 알았어요. 일을 나만 시켜. 우리가 저 군함인데 제가 딱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맨날 나만 일을 시켜서 이거 우리 엄마가 개모다고 생각했어. 알고 보니까 내가 착하니까 시킨 대로 잘 듣거든. 다른 행제를 시키면 도망가버리고 일을 안 해요. 나는 부르면 쪼르륵 가서 하고 쪼르륵 하니까 허구한 날 나만 불러대는 거야. 강아지 부르듯이. 근데 그때는 개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형제들은 학비 내주고 공부 다 시켜주고 저는 학비도 안 내줘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인가 집에 가서 고등학교 때 같아요. 제가 이제 도예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가가지고 좀 대바라지게 소주를 한 잔 먹고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요? 그랬어요. 왜 날 낳았어? 학비도 안 대주고 키우지도 않을 거면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까 들었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거예요. 정자 남자 영혼에 들어가서 부모 앞에서 부모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 부모를 못 빌려준 죄밖에 없어. 이거 완전히 새 들어온 놈이 도배해내라 장판 깔아라 막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건 참 최근의 일이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내가 이거 이제 집도 안 팔리고 하면 다 때려치고 고향 가서 농사나 짓지. 뒷배경이 든든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싹 가시고 고아가 되고 나니까 이거 갖다 때려치면 갈 데가 없어. 이제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어머님에 대한 회한을 하면서 시를 제가 한편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갑 소야 신천이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이나 새들어 삶아도 한 달치의 방세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따뜻한 우유값도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이성에서 갚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 성까지 지고 가려는 당신에 대한 나의 뻔뻔한 채무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살아계실 때 잘하란 말이죠. 네, 저는 지금 부교를 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습니다. 참 슬픈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작 한번 효도라담을 할 그걸 못했습니다. 자, 시는 아까 말한 짧아야 된다. 최대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 지금 공주문화원장을 하고 계신데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가 서울 교보문고 그 현황판에 올리는 글 중에 1위로 뽑힌 글입니다. 근데 어려운 말 하나 없이 너 예쁘다, 너 사랑스럽다 해버렸잖아요. 이게 풀꽃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풀꽃은 소재일 뿐이잖아요. 너도 그렇다 이 한마디에. 자, 이런 작품을 풀어놓고 던진다. 풀어놓고 던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여기서 너도 그렇다를 빼버리면 그래놓고 풀꽃 제목으로 가면 뭐예요? 풀꽃 보고 한 얘기가 되버리죠. 이러면 시가 안 된다. 너도 그렇다. 그랬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친구한테 고백하는 그런 시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제대로 짧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시인데요. 송곳 하나 꽂을 땅떼기가 없다고 가난타 절망 마라. 참으로 가난한 자는 땅떼기에 꽂아볼 송곳조차 없다. 빈자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아유, 나는 정말 없이 살아. 송곳 하나 꽂아볼 땅떼기가 없어. 그럼 송곳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얼마나 부자야. 나는 그 송곳조차 없어. 여기서 법정스님의 무소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세상에 무소유는 없습니다. 무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무소유입니다. 내 것이 있으면 소유예요.
근데 이제 법정선이 무소유가 히트를 치고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면서 더 이상 내 책을 출간하지 마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법정선입니다. 저 가실 때까지 무소유를 실천하고 가시는구나 하고 막 야단법석을 들었어요. 그 저는 뒤에서 참 한편으로 우스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무소유야? 아니 출간을 해서 돈이 생기면 그 좋은 데 쓰면 더 좋은 일이지. 내가 가져가는 게 소유지. 안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근데 법정스님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글을 쓰다 보면 픽션을 넌픽션으로 쓸 수 있고 넌픽션을 픽션으로 쓸 수도 있어요. 법정스님도 책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저도 책을 뭐 한 30권 냈는데 산문 같은 걸 쓰다 보면 재미를 넣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사실 아닌데 진짜 한 것처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이 출간되면 딱 보면 아씨 이거 안 할 건데 걔네 하고 혼자 얼굴이 붉어진다. 나밖에 모르잖아요. 남들은 몰라. 그게 사실인 줄 알아. 근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양심이 재생이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요. 우리가 처음에 전혀 때묻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명경무헌이라 맑은 거울에 흔적이 없듯이 우리도 그런 때 하나 묻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살면서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때가 묻어서 어느새 흐릿한 거울처럼 변해 있는데 죽을 때가 되면 그 양심이 재생이 탁 돼가지고 파노라마처럼 자기 사는 생이 쭉 하고 지나가요. 그걸 보면서 아유 부끄러워, 아유 창피해. 법정스님은 더 이상 그게 하기 싫었던 겁니다. 내가 죽어서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납불 켜고 뒤통수 가려운 짓을 왜 하냐. 이 책 더 이상 내지 마라. 그거 가짜 많다. 아주 그런 얘기입니다.